네, 청취자 여러분, 픽 인터뷰 이어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6월 1일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기획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려고 하는데요. 일단 서울시장 후보 중에 한 분인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후보가 인터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합니다. 뭐 본인 마음이죠. 선거 끝나고 하겠다고 하는데 고사해서 모시지 못했고요. 그 대신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송영길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도 여쭤보고 그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또 인천시장도 하셨었죠. 네. 그런데 왜 서울시장이냐?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고 싶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서울과 인천, 경기는 하나의 수도권 메가시티입니다. 수도권. 네. 뭐 인천국제공항은 사실상 서울의 관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 집이 인천 계양구라 바로 서울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네. 뭐 직장이 서울이잖아요, 저거. 국회가요? 네. 국회가 진짜 서울이고.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제 아내는 서울 토박입니다. 네. 그리고 제 아들, 딸도 다 서울에 대학을 나왔고 서울이 사실상 생활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그렇죠. 뭐 경기도민도 서울에서 그렇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를 뭐 제가 개인의 정치적 프로그램에 나왔다기보다는 우리 당원들의 요구, 그리고 서울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출마자들로부터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맞서서 우리 전 민주당을 대표할 만한 그런 후보가 필요한데 송영길 대표가 나서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일부 의원들은 또 왜 오느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 어느 의원실에 모였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네. 저도 그런 책임감이 컸고요. 사실 쉽지 않는 선거잖아요. 사실 네네. 현역 시장과 싸운다는 게.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었던 자리고 또 현역 지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민주당 입장에선 해볼 만한 곳이고 곳인데. 여론조사도 뭐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서울시장은 잘 안 나오시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험지인 거죠. 그렇죠. 지난번 보궐선거 때 18.5% 이상으로 졌고 이번 대선 때도 서울만 4.5% 졌고요. 경기, 인천은 이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곳이죠, 사실. 네. 그런데 당대표 직전 당대표셨어요. 그리고 5선 국회의원이고 또 광역단체장도 하셨던 분이라 누구보다 민주당 안에서 중량감이 있는 분인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컷오프도 당했고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어수선하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저쪽은 후보가 딱 정해져 있고 링에 올라와 있는데 민주당은 안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출마할래 이렇게 묻는 것 같기도. 저는 언론 보도만 쫓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속사정은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후보로서는 약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했는지 이건 역시 전국 선거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책임감과 사명감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개인의 정치 프로그램으로 나왔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좀 모욕적인 이런 모멸감을 참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장도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인데 제가 5선 의원인데. 그렇죠. 지금 국회의장이 박병석 의장이 국회의원을 몇 번 하신 분이죠? 6선입니다. 6선. 그다음에 저랑 같이 이 16대 국회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입사 동기쯤 입사 동기입니다. 근데 되시는 이제 분이 의장이니 저는 선수로 보면 후반기 인천 시장을 하는 바람에 한번 쉬었기 때문에 네네. 5선인 거죠. 네네. 안 했으면 저도 6선이었죠.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유력한 분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진 않은 거네요. 그렇죠. 김진표 의원님이 지금 아마 유력한데 네네. 김진표 의원님보다 제가 한 기 먼저 국회의원을 시작했죠. 네네. 국회의원으로서는 선배죠, 제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뭐 선거 결과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고 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만 험지에 나오셨고요.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을 2년 더 하는 거고 국회의장도 하시는 건데 나오면 약간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니까 좀 보통 정치인들이 책임감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물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속셈으로 움직이는 게 많지 않은
그런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그렇죠. 겁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이 뭔가 필요한 곳에 저를 투여하면서 해왔다고 봅니다. 제가 네. 2010년도 인천시장 나갈 때도 제가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인천에서 제가 초중고를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은 저는 어느 했지만, 고등학교 나왔는지는 기억납니다. 광주 네. 대동고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만치 않는 그때 안상수 시장이 현역이었고 네. 그것도 거기가 충청도 분들이 많아요. 인천이. 그렇죠. 네.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요. 안상수 시장님이 충청도 서산 출신이었고 그것도 인지도가 워낙 높아서 제가 15% 이상 지고 있었는데 아, 시작할 때요? 네. 네. 그런데도 당에서 당신 아니면 이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의원직을 사표내고 나간 겁니다. 그때도. 네. 제가 나가려고 해서 난 게 아니라 저는 서울시장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 왜 제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0.73%로 졌는데 대선에서 그랬죠? 네. 네. 근데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커서 경기가 끝났는데 군중이 해산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 오히려 16만 명의 당원들이 다시 가입을 하고 아, 네. 대선이 정치적인 판은 끝났는데 네. 네. 뭔가 지금 집회가 끝났는데 해산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거기에 네. 윤석열 당선자께서 그래도 잘 해주길 바랐는데 지금 내각 구성이나 용산에 대한 일방적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나 이 공약을 다 대부분 주요 공약을 파기해 버렸잖아요. 병사 네. 200만 원 월급 뭐 올리겠다가 바로 파기됐지. 소상공인들 뭐 1,000만 원씩 주겠다, 뭐 50조 추경하겠다 다 파기됐죠. 거기다 여러 가지 그런 정치 보복성 이제 이게 암시가 되고 한동훈 씨를 이렇게 법무장으로 임명해서 이 검찰공화국 시대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책임감 이걸 지켜내는 버팀목 뭔가 우리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이런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대선 국면에서 당 대표실 때 소위 586 뭐 용태론 뭐 이런 거 말씀하셨죠. 이제 그리고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제가 저 오해였군요. 개인의 네, 총선 불출마를 이야기했고 네, 네. 어떤 세대가 한다는 것은 제가 중국의 문화혁명 때나 있었던 이야기다. 네, 네. 그렇잖아요. 저희보다 나이 많은 세대가 다 지금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안에도 제가 인천에서 네. 두 번째로 어립니다. 아직도 국회의원 중에. 아 그렇습니까? 인천 국회의원 네, 중에. 네, 네.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의 어떤 불출마를 이야기한 거고 사실상 윤석열 당선자나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시장님이나 원희룡 뭐 장관 이런 분들 다 586 세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79학번이니까 약간 그 위이긴 한데, 네, 하여튼 그래도 뭐 범 586이죠. 60년생이죠. 예.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거지 내가 정계 은퇴 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때 총선 불출마 선언에 내포된 의미라는 것은 안전한 지역구에서 계속 3선 4선 하지 말고 험지로 가라라는 취지였잖아요. 우리가 그 정치개혁 아젠다로 동일 지역구에 4선 초과 금지 네. 조항이 당의 혁신 안으로 그때 네. 제시가 동네에서 됐던 터줏대감 하지 것입니다. 말고 그렇습니다. 네. 지역 구도를 타파하든지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쪽으로. 부산시장으로 갈 고민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예, 부산에서 와달라 그래가지고. 정치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시는 분이시네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후보께서 연고도 없는 왜 계양구로 오느냐 이렇게 또 지적하는 건 있지만 그렇죠.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는 전국을 커버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아,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연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쭉 말씀하셨어요. 인천 시민은 뭐 서울에 출퇴근하면 살기도 하고 대학도 다녔고 또 회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 연고 문제는 그렇게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은 윤석열 대통령 같아 보이는데요.
도대체 뭐 어떤 대목이 걸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시장이라도 나가서 비록 낙선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방선거를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험지라는 건 낙선할 수 있다라는 낙선하더라도 생각도 말은 빼고. 뺄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 속기록 삭제도 없어서 하여튼 네. 그러니까 만약 지더라도 내가 가서 싸워야 된다 지금 상황이라고 결심하게 된 게 결정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 것으로 들려요. 네. 맞습니까 이거? 그런 면이 컸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면 때문에 그러세요? 음. 이제 오늘 임기를 막 시작했는데요. 네. 일단 용산 이전이 충격 아니었습니까? 아, 충격. 네. 저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외교 국방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우리 서울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교통, 그다음에 통신의 자유, 항공의 자유 이런 모든 부분이 제한되고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 계획이 근본적으로 뒤틀리게 될 거예요. 네. 저는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일까? 거기다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통해서 검찰공화국의 그러한 본격적인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청와대 비서관들 임명을 보면 유우성이라는 간첩 조작 사건을 했던 그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고부터 네. 시작해서 이게 대검찰청 부속실이라는 말이 나오자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우려로부터 이걸 지켜내겠다는 생각이 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야 다 뭐 환영하고 그러겠지만은 47.8%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고 2.3% 정도가 네, 뭐 심상정을 찍어서 이 두 그랬죠. 부를 합하면은 윤석열 후보를 찍은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이 안 찍었잖아요. 네. 이분들이 낙담해 있어요. 텔레비도 보지도 않고 네. 다는 그렇지 않게 대부분이 그냥 흥미를 잃어서 뉴스를 안 본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그렇죠. 됐든 적극적으로 뉴스를 봐야죠. 윤석열 네, 정부가 맞습니다. 잘 되기를 네. 바라야죠. 이걸 안 네. 되기를 바라고 네. 외면에서는 국가의 에너지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저는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잖아요. 하나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참여해야 하나로 되는 거죠. 권력을 나눠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화합이라는 그렇죠. 것은 흔히 얘기하는 협치 같은 게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죠. 통합이란 거. 그래서 네. 근데 그런 협치의 모습이 아예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송영길이 참여해서 그래도 국무회의에 민심을 제대로 전하는 쓴소리 할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다 같은 편이니, 네. 네, 그건 의미 있네요. 네.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니까요. 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건 많은 분들이 의아했던 것 같고, 그것 때문만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다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나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송 후보님은 이제 저 의정 활동도 여러 해 하셨고 이렇게 보시면 진짜 왜 옮기는 것 같으세요? 일단 당선자 대통령 입장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청와대 들어가면 못 나온다. 지금 두 가지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데요. 첫 번째 제왕적 대통령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청와대를 그렇습니까? 국민에게 네.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게 네. 이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개방해서 1년에 80만 명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서 본다는 다 들어가서 겁니까?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신청만 하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저도 목격한 사실인데 네. 대통령께서 여민관 비서실에 있는 동 4층에서 집무실에서 주로 일을 보십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백악관처럼 3층에가 비서실장 방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바로 올라가서 대통령과 상의를 수시로 합니다. 백악관과 똑같이 구조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떨어져서 수시로 대화 못한다는 것도 옛날 얘기라는 틀린 거죠. 말이고 네. 그리고 거기 녹지원에 이제 견학원 학생들 시민들이 보다가 4층에서 대통령이 손도 흔들어주고 문재인 그래요? 대통령이다 그러고 네.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요. 이게 진짜 개방이다. 대통령이 근무하지 않는 죽은 공간, 네. 빈 공간을 공개한다는 게 무슨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훨씬 의미가 반감된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을 공개하는 게 진짜 공개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그 어린이들이 그래서 뭐 너무 신기하죠. 녹지 공간에 갔다가 녹지원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거기 네. 갔다가 대통령 사진이라도 찍으면 애들 입장에서 정말 대박일 거 아니에요. 야 그렇습니다. 꿈이나 생신이야 뭐 그러고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SNS에 올리고. 네, 아, 우리가 네. 국회도 마찬가지고 현재 국회 화이트하우스나 뭐 저 캐피탈 저 미국 국회도 마찬가지고 현재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걸 직접 보고 견학하는 게 진짜 견학이지. 네. 이거는 옛날에 완전히 대통령이 그랬다면- 빠져나간 빈 아, 공간. 그럼 경복궁이네요, 그럼. 조선시대 네. 왕릉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가시는 지금 용산 국방부 건물은 밖에서 보면 전쟁기념관에서 보면 큰 건물이 가로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 집무실이 지나가는 국민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 말고는 없어요. 네. 보통 민주적 나라들은 전부 대통령 집무실이 공개가 되고 밖에서 보여지고 기념사진을 찍잖아요. 백악관도 그러고. 그렇죠. 하나의 관광 코스고 또 데모하는 코스이기도 하고 이런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대통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집무실이 큰 건물이 가로막혀가지고. 그럼 완전히 독재국가 무슨 후진국 나라에 온 느낌이 들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마음속에 안 그러니까 들어가고 오히려 있었지만, 제왕적 네. 대통령적으로 가는 거고 그 네. 국방부랑 같이 있다 보니까 거의 6천여 명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 근무하는 그 지역인데 미군 부대까지 있고 그렇죠. 그게 공개된 공간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권 국가에서 외국 군대 아무리 동맹국이라 그러지만 외국 군대 옆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거는, 대한제국 네, 말에 무슨 맞습니다. 악원 네. 파천 시대입니까 이게? 네. 이게 정말 나는 그리고 더구나 미군이 그 관리했던 땅을 지나서 대통령이 출퇴근한다는 이런 얘기도 것도 있죠. 이것은 네. 주권 국가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생각이 들고 외국 국가 원수가 왔을 때 그들을 맞을만한 영빈관이 없잖아요. 네. 그 시멘트 건물에 불과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영빈관이 되려면 샹들리에도 나오고 무슨 취타대가 제대로 좀 의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층고도 좀 나와야 됩니다. 그 맞습니다. 연병장 거기서 허기면 되겠습니까 그를? 네. 그래서 나는 정말 국가의 국격도 맞지도 않고. 그러다 외교부 공간을 뺏어가서 외교부 장관이 외교를 할 수 없게 공간이요? 만들고 네. 또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통을 이 피해를 댈 거예요. 당장 어젯밤 영실기에서 3.7km 반경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됐습니다. 그럼 2028년도부터 UAM 즉 나르는 택시죠. 이 드론 택시, 네.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이게 한강변을 따라서 이제 나르는 택시가 일반화될 거예요. 근데 대통령 집무실이 바로 용산에 있다 보면 네, 한강하고 가깝죠. 심각한 문제가 왜곡이 발생합니다. 아이고. 그 데모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보면 그 녹사평하고 거기 삼각지하고 그 네. 이태원로가 완전히 그냥 주차장이 될 거예요. 평소에도 막히는 곳입니다. 평소에도 거기, 막히는데. 거기가요. 네. 나는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짜증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고. 왜 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유일한 해석은 미신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건진법사가 청와대 가면 죽는다. 그게 청와대 그러니까 문턱도 밟지 마라. 아니, 하루라도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냥 주문이 있지 않는 한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되셔요? 그렇게 아니면 합리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 이거죠. 해석이 안 된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또 제왕적인 방식으로 용산으로 옮기는 게 아니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청와대에서 진문을 보면서 차분히 준비해서 의견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하루도 청와대 문턱을 밟지 않겠다는 것은 미신이 아니면 해석이 안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또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청와대 개방할 때 시민들이 처음 들어가면서 복숭아 나무를 뭐 흔들면서 그래가지고 2022년에 애군을 쫓고 뭐 이런 게 좀 믿기진 않는데 우리가 거꾸로 옛날에 조선 왕조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면 되게 답답한데 송영길 지금 의원은 사퇴하신 거죠? 네. 네, 후보 입장은 미신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국정 운영이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스푸틴이라는 괴승이 국정을 농락해가지고 니콜라이 2세, 황비, 알렉산드리아가 러시아에서. 홀려가지고 네. 그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재촉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네, 지금 송영길 후보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서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방송을 들으실 분은 유튜브 오창희 뉴스 공감으로 건너오시면 되고요. 라디오만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은 내일 5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